자, 대선 이제 8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22일 나온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는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또 23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그리고 24일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였습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부분이 눈에 띄고요. 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상승하는,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된 모습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28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관건은 이런 지지율 변동 추세가 지속되느냐, 반전하느냐, 또 샤이 지지층과 연성 지지층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마지막 표심 항방이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 네 분은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보수의 결집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 그 배경이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그 당적을 정리하고 탈당함으로써 이제 선거 무대에서 사라졌다. 물론 중간에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면 국민의힘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등장도 약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약간 이제 그 구심력보다는 조금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분산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김문수 후보하고 지지층이 조금 다른데 같은 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뭐 한동훈을 봐서라도 김문수 찍겠다, 이런 이제 표심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을 통한 이제 활약, 그게 이제 눈에 두드러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중도 지지층을 빼가는 효과가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를 좁히는 요소로 저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선이 약간 좀 흐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내란 종식 선거인데 내란 종식을 어쨌든 뚜렷이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승인할 건가, 두 가지 선거입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한 찬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황 관리가 약간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58% 얻는다, 60% 얻는다, 이런 것들이 다소는 조금 느슨하게 비춰진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TV 토론에서 첫 번째 너무 좀 수세적이지 않느냐, 이런 그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두 번째는 맞대응을 했는데 오히려 두 번째 전략이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처럼 했어야 된다, 관리 모드로 갔어야 된다, 관리 모드로. 그런 등등이 종합돼서 이제 좁혀지고 있는 건데, 뭐 애초부터 그런 예상은 했죠. 느리지만 보수가 결집할 거다. 근데 그 지난 한 주는 거기에 두드러졌던 그런 한 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재명 중도 표심 일부 흔들 보수 대결집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뽑았거든요. 네. 어떻게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 뭐 단톡방이라든가 SNS 이렇게 그 흐르는 정보들, 그 유권자들이 접하는 정보가 김문수 인간 탐구예요. 김문수 인간 탐구. 이런 사람인지 몰랐었네. 사실 저도 몰랐던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이. 지금도 25평짜리 그 봉천동 언덕에 있는 아파트, 오늘도 또 기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거기 살면서 점퍼 입고 지하철로 맨날 낙성대역에서 출퇴근하고 뭐 좀 지저분하면 혼자 빗자루 들고 나와서 이제 쓰는데 뭐 그렇다고 내색도 안 하고 이제 주민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모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중도의 그 표심이 그런 데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추세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 그 갤럽의 경우는 그 일주 전에 22%포인트 차이였던 게 지난주에는 9%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이제 급하단 말이죠. 급격하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공통되는 게 ARS 조사는 더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ARS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업계에서는 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했었던 그 보수층들 이분들이 전화 면접에는 잘 대답을 안 하는데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ARS에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RS 조사를 보면은 거의 어떤 데 역전된 데도 있고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로 봐서는 지금 이제 8일 남았으면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그런 그 분석은 그렇습니다. 배 원장님,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뭐 좀 장시간 하고 하면서 이 비상경제 대응 TF, 그러니까 이 또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은 없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 표심을 조금 의식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체적인 막판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좀 주춤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상승한 거는 뭐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추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이 전체의 큰 맥락에서 어긋난 거냐 아니면 전체의 맥락은 그대로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미세한 조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꾸 희망적인 근거로 삼는 최근의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시 선두 이재명 그리고 2위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가 적게는 7%포인트, 많게는 9%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선은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진보가 뭐 1대1 양상으로 붙으면은 1, 2%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0.7%포인트니까. 그래서 지금 희망적인 근거로 삼는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격차만 봐도 7% 9%포인트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다소 좁혀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선거일이 지금 뭐 10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 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20%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난 그런 여론조사가 좀 비정상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내란 종식이라는 이런 전선이 좀 흩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실제로 개표를 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중일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한 60% 그리고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 여론이 한 55%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흐름은 계속 갈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대선 20일 전쯤에 선두 여론조사에서 했던 그런 대통령 후보가 뒤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저는 그래서 과연 1위 이재명 후보하고 설령 단일화가 된다 해도 그 2위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만 남아있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런 흐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제 댓글에 보면 민심과 차이가 엄청 난다. 김문수 후보가 오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TV 토론 이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설주한 변호사. 네. 근데 어쨌든 TV 토론 과정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약간 좀 네거티브라고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좀 공격을 했잖아요. 네거티브요? 예.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네거티브는 이재명 후보가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네거티브라는 거 보통 뭐 김문수 후보는 약간 네거티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두 발언부터 약간 무슨 뭐 검사 사칭, 뭐 총괄 사칭 시리즈로 해가지고 약간 네거티브를 한 겁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대선에서 봤던 네거티브 정도에 비하면 뭐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인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검사 사칭한 부분으로 벌금 받으신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이제 막판에 와서 이렇게 그 변동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로 보세요? 토론회가 아무래도 저는 유효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는 준스톤이 넘고
표는 김문수가 얻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회에서는 제일 잘한 사람 꼽아보면 저는 이준석 후보 같아요. 그리고 제일 못한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제일 못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좀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내용으로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준석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얼버무려셨어요. 되게 그 부분을.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본인이 생각 안 나시면 안 나신다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처음부터 조금 마이너스였었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이후에 3년 동안 당대표를 거쳐 오시면서 그래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비가 된 걸 못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뭐 하셨지? 지난 대선과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오히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태도 논란에 대한 얘기만 꼰대 같은 어떤 뭐 훈계조로 얘기만 나오셔서 저분이 진짜 준비된 게 맞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에서의 어떤 민심 위반이 이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 의원님, 자,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좀 어떤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답변을 하기보다는 약간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을 줬잖아요. 이게 부자 몸조심에서 나온 그거라고 보세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1위 후보는 원래 쟁점 회피 전략을 씁니다. 토론에서, 선거 전반에서. 그게 뭐 유독 지금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역대 모든 선거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1차 TV 토론의 전략이 더 낫었다는 거예요. 1차 TV 토론에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말을 별로 안 섞었어요. 김문수 후보의 초점을 두고서 이제 이 계엄 탄핵, 뭐 내란, 그 동조의 책임을 묻는 그 토론을 일관되게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더군다나 이게 이제 임기가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그런 보궐선거격의 이 조기 대선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디테일하게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방향, 원칙, 실루엣 이걸 가지고 토론하면 되고 좋은 의견이니까 다 수렴해서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잘 해보겠다. 이준석 후보 좋은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준석 후보한테 긁혀서 그런지 그걸 이제 반대 토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은 좀 이 페이스가 꼬였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제가 좀 사실관계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거티브가 없었다라는 건 저는 전혀 다르다.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뭐 모두 발언부터 뭐 가짜 총각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형수욕설 얘기하면서 가정통합을 가지고 국민통합으로 연결했거든요.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가정통합을 통해서 내란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면 뭐가 깁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 테러 당해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몰렸는데 이걸 가지고 황제 헬기라고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1mm만 더 동맥을 깊게 찔렸으면 사망했을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작 그런데 본인은 보니까 소방 헬기 재난용입니다. 이걸 도지사 때 162번이나 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가지도 않나, 의전용으로 쓰지도 않나. 그러면 이게 황제 헬기잖아요. 이게 네거티브고 사실 왜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위사실 뭐 공표죄로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네거티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정부과 관련해서 모수 계획을 끌어낸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구조 계획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한 뭐 2, 3조 정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하지도 않는 15조를 가지고 전제를 해가지고 2, 3조 가지고 15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그런 공격이죠.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말싸움만 있지 구체적인 정책 제시, 비전 제시는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제일 못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내가 볼 때는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제일 잘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잘하는 사람은 권영국 후보 같다. 네. 그리고 제일 못한 사람이 저는 이준석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그게 있네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민주당이 회의를 열어서 비법조인 대법관 백인 증원 이거 법안을 전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일종의 사법부 압박으로 비치는 부분도 중도 보수층 이탈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똑같이 느끼는데 지금도 오늘도 제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그 진보당 나와가지고 계속 내란 윤석열 뭐 얘기해요. 예.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이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시민들이. 근데 그 문제는 지나가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5년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자 첫째 경제 우리 경제가 저렇게 반기업해가지고 호텔 경제하고 뭐 커피 원가 120만 원 저런 방식으로 가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심각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그다음에 안보 지금 주한미군 일부를 괌으로 이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미군 점령군이라고 얘기했고 친중이 뚜렷한 그런 후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또 의구심.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거 없앤다는 법안이 몇 달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 한 의원이 그냥 낸 거라고 했어요. 저희도 눈을 의심했거든. 진짜 이런 법안을 냈다고 했는데 그냥 민주당의 한 의원이 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론이 됐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거죠. 지금 대법관 100명, 30명 그다음에 뭐 비법조인까지 뭐 대법관 하겠다. 이거 지금은 마치 개인 의원들이 낸 법안이다라고 하고 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당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곧 눈앞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다 부정돼 버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삼권 분립, 사법 질서 이런 거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국민들이 그런 심각한 위기 시기에 집단 지성으로 발효가 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